내 돈 전부 다 사라졌어. 난 이제 끝이야. 2021년 6월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채굴 금지 발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고 있었어요. 34년 대기업 연구소에서 성실하게 일해 모은 퇴직금 11억 원, 거기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받은 5억 원, 총 16억 원을 쏟아부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기계공학 박사였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했어요. 수익률, 전력 효율, 냉각 시스템.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죠. 오늘은 한 평범한 가장이 어떻게 1년 만에 8억 원을 날렸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실수는 막아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원입니다. 올해 60이 되었어요. 34년간 대기업 연구소에서 기계공학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연력학과 전력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였죠. 박사 학위도 있고 특허도 16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늘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 7월 저는 명예퇴직을 했어요. 사실 퇴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권유에 가까웠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군요. 퇴직금은 11억 원 정도였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살다가 10년 전에 6억 원 정도 주고 샀던 집인데 지금은 시세가 12억 원쯤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 둘은 이미 장성해서 독립했고 큰아들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작은아들은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정도는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해지더군요. 34년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리듬이 깨진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였는데 5월에 반감기라는 게 있었다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채굴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컴퓨터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니 제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연력학과 전력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채굴기의 발열 문제, 냉각 시스템, 전력 효율 같은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엑셀로 수익성 계산을 해봤어요. 채굴기 가격, 전기료, 채굴 난이도, 비트코인 시세 등을 변수로 넣고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죠. 계산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적절한 규모로 시작한다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퇴직금을 다 쓰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15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 사업이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3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제 계산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공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과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0년 8월 초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을 찾는 것이었어요. 채굴 사업에서 전기료는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전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사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이 킬로와트 시당 60원 정도로 가장 저렴했어요. 서울은 100원이 넘었으니 엄청난 차이였죠. 저는 강원도 태백, 삼척, 정선 일대를 목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갔어요. 부동산을 통해 미리 연락해둔 폐공장 몇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곳은 태백의 옛 석탄 선탄장이었어요. 규모는 컸지만 건물 상태가 너무 낡아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삼척에 있는 폐방직 공장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정도 됐어요. 15년 전까지 방직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니 넓은 작업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건 전력 시설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변전실을 확인했습니다. 삼상 480V 고압 전력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일부 보수가 필요하긴 했지만 기본 인프라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채굴기 200대를 돌리려면 최소 500kW 용량이 필요한데 이 건물은 800kW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가격을 말했습니다. 5억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형 오피스텔 한 채 값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내는 건물이 너무 작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혼자 그곳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전기안전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 후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후배는 건물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전력시설은 문제없다고 했어요. 다만 배전반과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고 접지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말 저는 그 건물을 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4년 회사 생활 중 가장 큰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하니 결국 동의했어요. 9월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기 공사를 했어요. 배전반을 새로 설치하고 전선을 교체하고 접지봉을 박았습니다. 전기 공사에만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채굴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한 대당 3000W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바뀝니다. 200대면 600kW, 쉽게 말해 대형 보일러 6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은 열이 발생하죠. 적절한 냉각 시스템 없이는 채굴기가 과열로 멈춰버립니다. 저는 산업용 환풍기 20대를 설치했어요. 건물 벽면에 10대, 천장에 10대를 달았습니다.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 내부 열기를 배출하는 강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환풍기 설치 비용이 2천만 원, 덕트 공사에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9월 중순 드디어 채굴기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비트메인사의 안트마이너 S19 프로 모델이었어요. 당시 가장 효율이 좋은 기종이었죠. 한 대당 400만 원에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8억 원이었어요. 채굴기가 도착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강원도를 오갔어요. 서울 집에서 강원도까지 차로 2시간 반이 걸렸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었죠. 공장 안에 채굴기를 설치할 선반을 만들고 전원 케이블을 깔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했어요. 9월 말 채굴기 200대가 컨테이너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다음 육로로 강원도까지 운송됐어요. 하역 작업에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상자를 열고 채굴기를 하나씩 꺼내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각 채굴기마다 전원을 연결하고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대만 켰어요. 기계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음이 공장 전체를 가득 채웠죠.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실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도에서 30도, 35도까지 올라갔어요. 환풍기를 최대로 돌렸습니다.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다시 30도로 떨어졌어요.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굴기를 늘려갔고 마침내 200대 전체를 가동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채굴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해시레이트, 전력 소비량, 채굴량 같은 수치들이 계속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두 번째 커리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0월 둘째 주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원도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 반을 달려 공장에 도착하면 9시 반쯤 됐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채굴기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음이 저를 반겼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온도 확인이었어요. 벽에 붙인 디지털 온도계가 실내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28도에서 32도 사이를 유지했어요. 채굴기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과열된 기계는 없는지, 멈춰선 기계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죠. 컴퓨터를 켜고 채굴 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채굴 풀이란 여러 채굴자들이 힘을 합쳐 채굴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에요. 혼자서는 비트코인 한 블록을 채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중국의 대형 채굴 풀에 가입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니 하루에 0.025 비트코인을 벌고 있었어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이었으니 하루 수익이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2,250만 원이에요. 전기료가 800만 원 정도 나왔으니 순이익은 1,450만 원 정도였죠. 첫 달 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했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꿨는데 정확히 1,380만 원이 입금됐어요. 계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첫 달 순이익이 1,300만 원 나왔어요.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많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내 계산이 정확했다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11월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다시 2,0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채굴량은 그대로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 수익이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11월 수익은 1,700만 원이었어요. 주말마다 아내가 강원도에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아내도 이제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기술적인 사업을 잘할 줄 몰랐어요. 역시 박사님이에요. 12월 초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넘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잘 판단하셨네요. 지금 채굴 사업이 대박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3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회사 일은 기밀이라 집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12월 중순 작은 아들도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아들은 공장 건물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계시네요. 채굴기 배치나 환풍기 위치가 완벽해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30년 넘게 연력학을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아들 둘과 아내 그리고 저는 삼척의 한 해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회를 시키고 소주를 한 잔 걸쳤습니다. 큰아들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12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과 5달 전만 해도 1,500만 원이었는데 2배가 된 거예요. 그달 수익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를 빼도 순이익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연말에 엑셀로 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총 수익은 4,800만 원이었어요. 투자금 16억 원에 3%를 석 달 만에 회수한 겁니다. 이 속도라면 2년 반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새해 첫날 저는 공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채굴기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한 적이 있었나? 퇴직 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래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됐어요. 3,200만 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1년은 더 좋은 해가 될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곧 닥칠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를요.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요. 3,500만 원, 4천만 원, 4,500만 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1월 중순 채굴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0.025 비트코인에서 0.018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 거였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수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달 수익을 계산해 보니 2,100만 원이었어요. 전기료 900만 원을 빼도 순이익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만약 채굴기를 더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대로 월 1,2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350대면 월 2,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건물 용량은 800kW까지 가능하니 350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투자금은 채굴기 150대의 냉각시설 보강 비용까지 합쳐 8억 원 정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퇴직금 11억 중 이미 13억을 썼거든요. 공장 매입에 5억, 채굴기 8억, 설비 공사에 3억. 남은 돈은 2억 원이었어요. 8억이 부족했습니다. 2월 초 저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니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8억 5천만 원까지 나와요. 금리는 연 6%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출이요? 집을 담보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은 부담스러운데요.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어요. 석 달만 지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펼쳐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이면 6개월이면 억 2천만 원이에요. 대출 원금 8억과 이자 2천만 원을 빼도 4천만 원이 남아요. 그 다음부터는 매달 2천만 원씩 순수익이죠. 숫자를 보여주니 아내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2월 중순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채굴기를 주문했어요. 안트마이너 S19 프로 모델은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대신 최신 모델인 S19J 프로를 구매했어요. 성능이 더 좋아진 대신 가격도 올라서 대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150대를 주문하니 7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추가 환풍기와 전기 설비 보강에 쓰기로 했습니다. 채굴기가 도착하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공장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3월 초 새 채굴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컨테이너에 실려왔어요. 하역 작업을 하는데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기계들이 곧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하니 힘든 줄 몰랐어요. 이틀 동안 채굴기를 설치하고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3월 둘째 주 350대 전체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엄청났어요. 200대를 돌릴 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환풍기도 최대로 돌렸어요.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30도로 떨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해시레이트가 이전의 거의 2배였습니다. 하루 채굴량은 0.03 비트코인 정도로 예상됐어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4,500만 원이었으니 하루 수익이 135만 원, 한 달이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기료도 늘었습니다. 월 9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순이익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대로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이 결정은 옳았어. 3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조정을 받았습니다. 4,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올랐는데 잠깐 쉬어가는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4월 초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내이몽구 자치구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한 지역의 규제일 뿐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채굴 난이도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내이몽구에서 쫓겨난 중국 채굴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거였죠. 하루 채굴량이 0.03 비트코인에서 0.026 비트코인으로 줄었습니다. 13% 감소였어요. 수익이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안정될 거야. 그러나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4월 말이 되자 채굴량은 0.024 비트코인까지 떨어졌어요. 20% 감소였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4천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 첫째 주 저는 공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채굴기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다시 오를 거야.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전면 단속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설렘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습니다.
5월 중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채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채굴량이 0.02 비트코인까지 내려갔어요. 4월과 비교하면 거의 30%가 감소한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월 수익이 2,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전기료 1,60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7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2,400만 원이었는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수익이 어때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일시적으로 좀 줄었지만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월 말 중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무원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스촨성, 윈난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주요 채굴 지역의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가 중국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가 채굴 산업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거였습니다. 수십만 대의 채굴기가 한꺼번에 멈춰설 거라는 뜻이었죠. 6월 첫째 주 예상대로 대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채굴업자들이 급하게 채굴기를 끄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 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채굴이 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채굴 난이도가 치솟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채굴 난이도는 2주마다 한 번씩 조정되는데 중국 단속 직전까지의 높은 해시레이트를 기준으로 난이도가 설정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채굴 능력은 떨어졌는데 난이도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거죠.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채굴량이 또 떨어졌습니다. 0.02에서 0.02로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어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하락해서 3천만 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월 수익을 계산해 보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가 1,600만 원이니 오히려 100만 원 적자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개월 전만 해도 월 2,40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돈을 잃고 있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6월 중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첫 이자 납부일이라고 했어요. 원금 5억 원에 연 6%면 월 250만 원의 이자였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이자를 냈어요. 사실 그 돈도 이전 달에 모아둔 수익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조정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6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4월 고점 4,500만 원에서 40% 폭락한 겁니다. 채굴량도 0.013 비트코인으로 줄었어요. 월 수익이 1,100만 원, 전기료를 빼면 5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되풀이했어요. 월 500만 원 적자에 대출 이자 250만 원이면 한 달에 75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1년에 9천만 원을 잃는 거예요. 7월 첫째 주 저는 강원도 공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채굴기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윙윙거리는 소음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돈 버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마치 제 인생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어요. 환풍기 하나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5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데 지금은 그 50만 원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7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반등했습니다. 3,2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건가? 하지만 그 희망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가격은 다시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왜 대출까지 받아서 확장했냐고 물었어요. 처음 200대만 유지했으면 지금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를 냈어요. 그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모든 계산이 맞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요. 욕심이 과했어요. 200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지금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7월 말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은 원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거였습니다. 매달 750만 원씩 손해를 보면 8개월 후에는 이 돈마저 바닥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공장 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34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뉴스를 듣기가 싫었어요. 비트코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요. 8월 첫째 주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채굴량도 0.01이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 수익이 1,000만 원, 전기료를 빼면 600만 원 적자였어요.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85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채굴기들이 모두 불타는 꿈, 은행에서 집을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꿈.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아내는 더 이상 강원도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내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마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족의 미래를 망쳤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8월 둘째 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달 손해가 커지고 있었고 비트코인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빨리 정리할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굴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고 채굴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어요. 안트마이너 S19 프로 200대, S19 J 프로 150대, 총 350대였습니다. 희망 가격은 대당 250만 원, 총 8억 7,5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문의조차 없었어요.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당 200만 원으로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전 세계적으로 중고 채굴기 시장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난 채굴업자들이 수십만 대의 채굴기를 팔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8월 셋째 주 가격을 대당 150만 원으로 더 낮췄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카자흐스탄의 한 채굴업자가 전량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대당 1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했어요. 총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350대에 15억 5천만 원을 썼어요. 지금 3억 5천만 원에 판다는 건 12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8월 말 카자흐스탄 업자가 보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채굴기를 모두 실었어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니 허탈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계들이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선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입금됐습니다. 3억 5천만 원. 저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금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남은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월 이자가 2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5억 원 주고 산 건물인데 이걸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어요. 중개인이 건물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폐공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 매물로 내놨습니다. 5억 원에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가격을 4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9월 말 가격을 4억 원까지 낮췄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장은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는 나갔습니다. 전기 기본료, 수도세, 재산세, 건물 유지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채굴은 하지 않는데 돈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을 보러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9월 중순 집에서 아내와 또 다퉜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았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빚도 남아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34년간 성실하게 일한 아버지가 1년 만에 모든 걸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작은 아들도 달려왔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 저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금액은 16억 원이었어요. 공장 5억, 채굴기 15억 5천만 원, 설비 3억, 대출 5억, 회수한 금액은 채굴 수익 6억 원, 채굴기 매각 3억 5천만 원, 총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실액은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남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과 팔리지 않는 공장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억 원의 빚을 진 셈이었어요. 집은 아직 우리 소유지만 담보가 잡혀 있었고 노후 자금 6천만 원은 적자를 메우느라 4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일을 찾아야지. 다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요? 아버지 나이가 60인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0살에 새로 취직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을 다시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전문성은 있지만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1년 전 저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가족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비트코인은 틀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계산도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중국 정부의 규제였습니다. 그 변수는 제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달빛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제 인생도 저 달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9월 말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 경력이 있으니 어디선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10여 곳에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10월 초 대학 동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기술연구소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사정을 이야기하니 안타까워했습니다. 재원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도 요즘 인력 감축 중이야. 60살 신입을 받기는 어려워. 10월 중순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기술 고문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표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는 월 500만 원 정도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대표가 제시한 금액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주 4일 출근, 하루 4시간 근무였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었습니다. 너무 낮은 조건이었지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지금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10월 말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안산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대기업 연구소 출신 박사님이 왔다고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제 일은 주로 설계 검토와 자문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도면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웠어요. 30년 넘게 쌓은 전문성에 비하면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식사를 했어요.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고 웃었지만 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연구소에서는 제가 선배였고 후배들이 저를 따랐는데 여기서는 그저 임시로 온 외부인일 뿐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세금을 떼니 2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대출 이자 75만 원을 내고 나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어요.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겨우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11월 공장 관리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월 100만 원. 팔리지 않는 건물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시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을 3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5억 원 주고 산 건물을 3억 5천만 원에 파는 거였어요.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았어요. 강원도에 폐공장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월 초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 보기가 힘들어요. 매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다시 일어설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참는 건 저도 해왔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빚도 못 갚고 집도 담보 잡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잠시 떨어져 있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주말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공장에 가봤자 텅 빈 건물만 있을 뿐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민망했습니다. 12월 중순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야위셨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검사 결과 혈압이 높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네요. 고혈압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끊으셔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돈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연말이 되자 직장에서 계약 연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김 박사님, 내년에도 계속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회사 사정상 급여를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작년 7월 저점에서 다시 회복한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버텼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생각이었어요. 1월 말 공장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더 황량해 보였어요. 눈이 쌓인 건물 지붕,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제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제 실패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채굴기가 있던 자리에는 선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선반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잘못한 걸까? 계산은 정확했어요. 기술적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을 뿐이에요. 중국 정부의 규제.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만약 규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성공한 사업가였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공학자로서 평생 숫자와 논리로 세상을 이해했지만 정치와 정책은 숫자로 예측할 수 없었어요. 공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이 건물이 팔릴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제 목에 걸린 돌처럼 저를 짓누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실패가 제게 큰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요. 2022년 봄, 저는 여전히 안산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도면을 검토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대출 이자는 낼 수 있었으니까요. 3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장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 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3억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 낮았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4월 초 공장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5억 원 주고 산 건물을 3억 2천만 원에 판 거였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던 관리비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어요. 매각 대금 3억 2천만 원으로 남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대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제 집에 대한 담보도 풀렸습니다. 남은 돈 1억 7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대출을 다 갚았어. 집도 이제 온전히 우리 거야.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4월 중순 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적었던 계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해시레이트, 전력 효율, 수익률 계산. 모든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제 계산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었어요. 저는 평생 공학자로 살았습니다.
공학에서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온도, 압력, 전력, 재료의 물성. 이 모든 것은 수식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국가의 정책, 시장의 심리,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박사 학위가 있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기술자였지 예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5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사님, 암호화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이더리움이 괜찮다던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적이 있지. 그런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 젊은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요즘 다들 하던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돼. 기술적 분석이 완벽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거든. 특히 정부 규제 같은 거 말이야. 젊은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으니까요. 실패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교훈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비싼 교육이 가장 값진 법입니다. 6월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제가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가족을 위해서 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선의로 시작했어요.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7월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아들도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거야. 3년 정도 더 일하면 작은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조금 쉬면서 살려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이해해 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흐릅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요. 결국 바다에 도달하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크게 돌아가더라도 느리더라도 결국 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34년 연구원 생활과 비교하면 초라한 현실입니다. 16억 원을 투자해서 8억 원 가까이 잃었어요. 제 인생 최대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배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계산도 현실의 모든 변수를 담을 수는 없다는 것. 기술적 자신감이 때로는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큰 수익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누군가 제게 투자 조언을 구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고 세상은 당신의 계산보다 복잡하니까요. 지난 주말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함.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평범하게 매일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 3년 저는 묵묵히 일할 겁니다. 빚을 갚고 작은 저축을 하고 조용히 나이 들어갈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성실한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요. 비트코인 투자는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남겼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적어도 그 수업을 헛되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현명해졌고 조금 더 겸손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겁니다. 저도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안산으로 출근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